예, 검찰이 공소시효 이틀을 남기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오늘 새벽 2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검찰 조서 날인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나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검찰 기소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예. 일부 한 세 가지 정도 되죠. 그렇죠. 관련 기소가 됐고, 예. 부인 김혜경 씨에 관련된 혐의 이건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지사도 그 검찰 발표 나고 나서 본인이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어쨌든 세 가지 문제, 가장 사실은 치명적일 수 있고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김혜경 씨 문제고, 그러니까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무선 씨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조폭 관련설 이런 부분들은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이 뭐 본인 예상했던 일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혐의를 벗게 된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아마 정치 인생을 살면서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문제는 사실 법률적으로 다퉈보겠다 그랬어요. 예컨대 지금 친형 강제 입원 문제, 직권남용, 그다음에 이게 허위사실 유포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본인의 검사 사칭 문제, 그리고 마지막 대장동 개발에서 이익금을 받은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공표했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허위사실 유포가 이제 선거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건 법률적으로 다퉈보겠다. 다만 이 세 가지는 불기소된 것은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선거와 관련된 문제고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투면 얼마든지 뭐 본인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 세 가지 문제는 어찌 보면 얘기만 보면 조폭, 여배우 스캔들, 그다음에 무슨 뭐 폐륜 문자 이런 것들 봐도 상당히 그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타격이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불기소되면서 본인은 정치적으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법률적으로 다퉈서 이것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이제 의원직이 상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병합되면 만약에 한두 개라도 사실관계로 인정이 돼버리면 재판부에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한데, 그러나 어쨌든 법률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반은 승리했다 이렇게 뭐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기소 의견으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될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혐의, 쟁점 이런 것들은 어떤 거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친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현재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사 허위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금 이익 부풀린 그 사건, 그것들은 사실은 큰 쟁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친형 강제 입원은 아주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직권을, 왜냐하면 그 공무상 수행에 있어서 믿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금죄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감금죄라기보다 직권남용죄. 감금죄라는 것은 감금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감금의 실행에 착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신문 기사를 보면요, 보건소장이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관이 감금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네.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고요. 다만 그 보건소장에게 그런 지시를 내리고 그다음에 다른 의사들에게 이제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해경군 김씨 사건 불기소 이제 처분을 내렸는데 경찰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불만스럽다. 검찰과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 쪽에서는 지휘를 내려서 같이 수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검찰 측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경찰과 다른 판단을 했다. 좀 불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요? 아무래도 그 검찰 쪽에서는 그 검사랑 경찰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이제 경찰은 수사를 하는, 원래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는 집단이고요. 검사의 원래 원칙적인 역할은 기소와 기소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 검찰에서는 더 이제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제 소송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네. 해경군 김 씨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김혜경 씨를 불기소한 처분 중에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트위터 계정도 확인을 못했고 그다음에 김혜경 씨 핸드폰도 지금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고요. 정황 증거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 정황 증거들도 보면 증거 능력이 문제되는 것들이 많다고 이제 검찰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는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의 아주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 계정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탈퇴를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트위터 계정을 활동했다는 사진 같은 것들도 다 인터넷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던 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부여받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번 압수수색 때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휴대폰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정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한 휴대전화가 없으니까 직접적 증거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김혜경 씨가 그걸 이제 재판부가 아니고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게 혼자 쓴 게 아니다. 이게 이메일 계정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선거 때 같이 썼고 또 글을 올린 것도 해경군 김 씨라고 하는 그 정의를 위하라는 아이디에 글을 올린 것도 혼자가 아닐 수 있다. 예. 이게 김혜경 씨 혼자서 했다는 아무런 증거,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거죠.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본 거예요. 만약 이게 기소를 해도 실제적으로 재판부에 가서 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보여지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으로 어떤 증거를 잡지 못했고 또 트위터 본사에서도 로그 기록이나 이런 부분을 보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황 증거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정황 증거라고 하는 게 이메일 아이디 그리고 계정이 어디서 삭제가 됐는지 예컨대 뭐 이재명 지사의 집에서 다음 아이디가 삭제가 됐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 그 다음 아이디라는 것도 사실은 본래 그 김혜경 씨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해도 이길 확률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고 또 직접적으로 김혜경 씨가 그 아이디를 활용하고 혼자서 글을 썼다고 하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 기소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나. 그래서 아마 기소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사용했던 위치가 이재명 지사 집으로 나왔던 부분, 그 부분은 강력한 증거가 안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중에 하나지만 반대적인 정황 증거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많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기소 중지, 그러니까 개정주의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 기소 중지를 하지 않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개정주의에 대해서 기소 중지를 한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고발 자체를요 김혜경 씨 및 성명 불상자들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예.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밝혀진다면 이제 네. 기소 중지는 풀리게 되고 이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칙적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란 것이 종국적 판결처럼 확정되면 다시는 뒤집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어차피 내일이면 13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뒤집을 수 없지만 문준용 씨에 대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아직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다시 증거가 밝혀진다면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김혜경 씨를 김영환 의원이 고발을 했고 그 고발이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기각이 아니죠. 기소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영환 의원이 나와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변호사님이 나중에 잘 설명하시겠지만 1차 그 항고가 되고 나서 항소하고 나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소가 안 된 걸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소가 돼서 항소를 하고 거기서 이제 판결이 잘못 나왔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그걸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하셔야 돼요. 재정 신청을 들어보시죠.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랬죠. 어떤가요? 혐의 관련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격이 이제 김영환 전 네, 의원이 주어졌다면서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찰 내부 절차로서 고등 검찰청 그리고 대검찰청에 이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찰은 못 믿겠다. 그러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소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글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잖아요. 특히 6가지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이제 그 중에 김부선 씨 스캔들 관련 얘기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지사로부터 어떤 도덕적으로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던 사건이었는데 일단 이것도 혐의 없음 이렇게 됐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마 증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볼 때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김부선 씨의 말이나 언론 기사에 여러 가지 나온 부분이나 뭐 녹취록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김부선 씨가 얘기했던 사진이 있다거나 같이 어디 가서 무슨 찍은 사진이나 아니면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은 있고 뭐 양측이 또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부분과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많은 법조인도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뭐 증거가 있어서 명확하게 뭐 인천 앞바다에 가서 뭐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뭐 음식을 먹고 영수증 계산한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제 기소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김부선 씨 측에서 그런 증거들을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기소 처분이 됐고 이재명 기사 입장에서는 이제 홀가분해질 수 있죠. 물론 이거 기소를 안 했다고 해서 죄가 있냐 없냐 우리가 그건 판단할 수 없어요. 뭐 신만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이제 기소가 안 됐으니까 이 문제로 더 이상 본인이 괴롭히는 당할 부분은 일정 부분 제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기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김부선 씨가 포토라인에 서서는 증거 차고 그렇게 넘친다라는 얘기했었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장도 지금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에게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는 또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이재명 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 선거 전부터도 이 문제는 계속돼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일단락이 된다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생각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 나오면 그때 그렇게 검찰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는 유리한 입장이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더 이상 본인을 괴롭히는 김부선 씨 관련해서 그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실은 본인의 대선 행보가 만약에 대선을 또 도전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불기소 처분이 되면서 본인한테 훨씬 더 정치적 상황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재판 넘어가게 됐잖아요. 네. 글쎄요 어느 정도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 것 같으며 만약에 어떤 1심의 선고를 받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선거법 문제로 지사직을 잃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재판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무죄 여부를 유무죄를 다툴 뿐만 아니고 서로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양형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양형에 따라서 지사직을 상실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정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직권남용죄랑 공직선거법 위반죄 이렇게 두 개가 기소가 될 예정인데요. 사실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4가지 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 3가지 허위사실 공표를 했는데요. 하나는 친형 강제 입원, 그리고 판교 대장금 개발금 부풀린 것, 그리고 검사 사칭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총 4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게 다퉈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해서요. 그 법 위반으로 해서 100만 원 이상만 선고를 받아도 지사직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5년간 선거를 나갈 수가 없고요. 굉장히 파장이 크고요.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는 징역형 이상,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통상 생각하는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사직이 상실됩니다. 네, 그래서 양형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다퉈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번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보다도 2번째 조사를 하면서는 윤 전 시장이 굉장히 좀 조사에 대한 불만을 좀 토로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2번 연달아서 불렀던 좀 다급하게 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윤장 시장은 단순히 그냥 자기는 사기 피해자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인정하는 건 있어요. 직권을 남용해서 예를 들면 2사람을 취업시켜준 부분, 그 부분은 본인이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정 안 하는 부분은 선거에는 전혀 관여된 게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검찰 측에서는 이게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여성이 여러 가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몇 가지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문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 시장이죠. 이용섭 후보 주저앉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재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문자로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런 문자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건 선거를 염두에 두고서 공천을 염두에 두고서 돈을 빌려준 거고 그 여인도 그걸 빌밀해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럼 13일이 이제 공수시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빨리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빠르게 불러서 조사를 좀 임팩트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 변호사님, 그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면서도 피의자로 이렇게 지금 조사를 받았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자기는 사기를 당한 것이지 공천 관련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혀 아무런 공천해줄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천해주겠다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가 동시에 상상적 경합으로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입니다. 상상적 경합. 네, 그러니까 같은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피해자도 되고 피의자도 된다라는 의미로 좀 쉽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짚어드린 것처럼 사실 두 번째 조사를 나오면서는 검찰이 좀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표명을 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장현 전 시장 입장에서는 검찰이 아마 이제 틀을 짜놓고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본인을 다구치고 있고 본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증거나 여러 가지 문자를 보면 또 윤장현 시장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검찰이 발표한 문자가 본인에게 불리하고 검찰에게 유리한 쪽만 발표를 했으니 본인이 갖고 있는 문자도 다 공개할 수 있다 얘기했어요. 예. 그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지금 현재 나온 문자 내용만 보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아니면 공천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실제로 뭐 후보와 관련된 얘기도 했죠. 그다음에 뭐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 물론 그 여성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자 내용만 보면 그것 때문에 윤장현 시장이 돈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이해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장현 시장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증거들이나 정황들이 본인이 상당히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반증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반발을 하면서 그래서 검찰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이걸 날인하지 않으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인을 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증언 거부한 거랑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검찰에서. 예. 네.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는 거죠? 저기 윤장현 전 시장 쪽에서는 의견서를 뭐 제출하겠다는데 네. 끝까지 이제 날인을 받도록 검찰 쪽에서는 조치를 하는 겁니까? 뭐 강제로 어떻습니까? 날인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없죠. 없으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일까지가 이제 공소시효인데. 네, 그럼 만약에 지금 검찰이 이제 그 조서가 없는 상태로 지금 기초적인 다른 증거들을 보고 그래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소를 하겠죠. 1차 조사 결과 거기는 날인을 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1차 조사는 날인을 했으니까 날인한 것만 가지고 제출을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른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창호법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계속해서 음주 관련 사고 소식 전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만취 예. 의사가 대리기사 폭행하고 또 그러니까 단속을 받았는데 또 다시 예. 운전하다 적발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오늘 새벽에 같은 경우는 0.313% 예. 정말 만취 상태에 운전하다 비탈길에 차량이 예. 전도되는 그런 사고도 그렇죠. 있었고요. 예. 왜 이렇게 끊이지 않습니까? 연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술 먹고 그냥 운전을 또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물론 진전된 통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비난 의견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형에 준하는 사형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치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한 발 후퇴했다고 하는 게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또는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찰이 이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3지나 5지라고 3번 정도 걸리면 이제 뭐 구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좀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정말 이런 나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든 물론 이번에도 구속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 이런 얘기예요. 도주 우려가 없고
또 무단횡단했던 사람의 실수도 일정 부분 인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구속을 안 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왔던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는 음주운전에서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좀 더 강한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볼 때 내가 음주를 했을 때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해야 된다. 캠페인도 함께 해야 되겠지만 캠페인만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캠페인도 하면서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좀 조금 더 지금 새롭게 발의된 윤창호법, 통과된 윤창호법보다도 더 강한 법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는 실제로 이런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좀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좀 실질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면 더 교육 효과가 클 것 같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판사들은 사실은 아무리 그 법정형이 세더라도 이미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관대한 처분을 하는 그런 판례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혼자서 높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개별적 범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표라는 걸 요즘 마련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형 기준상 실형을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극도로 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서는 음주운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무단횡단이다 이런 경우에만 뭐 이렇게 예외적으로 제한을 둔다 이런 식의 그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된다면 사실 경각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나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